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인권의 정치.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뭔가 부끄럽네요. 왜 부끄러워? 모르겠어요. 뭔가 부끄럽네요. 김광진입니다. 네, 예. 저 멀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어색해요. 우리끼리 어색하죠. 아니라 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원래 이런 거 아니었어요? 되게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창피해. 아니 근데 다들 테이블에서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뒤로 가려고.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 상해. 저희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초대 손님들을 모시고 지금 예. 이 방송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이태원의 홍석천 씨 카페에서. 홍석천 씨는 없어요. 예. 해외 갔어요. 네, 우리끼리 지금 현장 특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인사들은 팟캐스트에서는 거의 단 한 번도 아니에요. 고정으로 팟캐스트 해요 지금. 계시고 하리수 씨의 경우에는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가수 겸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겸 방송인 하리수 씨 나오셨습니다. 유일한 안녕하세요. 연예인입니다. 와. 왜 다시 하자. 왜? 하리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이 두 분은 그냥 짧게 끝내버리고 괜찮아요. 뭐 편파 방송이야. 하리수 편향 방송. 그러니까 이거 예쁘니까. 네, 예, 용서해 주세요. 예. 아름다우시니까. 네, 얼마나 이 분위기가 흡사 연애. 발음이 잘 안 되네.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큰일 났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장윤선의 팟짱 진행이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유일하게 연예가 중계 분위기로 한번 해볼까요? 수근한 음악도 네. 연예가 중계로 깔아주세요. 네, 자 우선 그 세 분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요. 우선 네. 김조광수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만들고 있는 김조광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저희 파트너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네, 오랜만에 또 같이 방송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분이 남다른데요. 네. 네. 그런 만큼 되게 또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네요. 왜? 네.
하다가 또 이렇게 뭐 아, 싸울까봐? 아니요, 싸움보다 이제 의견 대립을 할까. 그렇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사 레인보우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 활동만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여러분 저를 자주 못 보셔서 매우 안타까우실 텐데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리스입니다. 요즘 두 분이 각방을 쓰고 계신데요. 오, 진짜요? 네. 어머. 내일 오마이 단독이야? 오마이 단독. 이제 자막 든다, 자막 든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두 분이 같이 방송하시니까 네.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네. 저 세 분의 오늘 옷차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그래요? 두 분이 부부가 깔맞춤하고 오셨어. 네. 바지를. 바지를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요. 저는 진짜 세상에. 네, 야 이런 거 역시 꽁무니 바지 함부로 못 입어. 각방을 써도 이렇게 깔맞춤은 하는구나. 그럼요. 꽃무늬로. 일단 저희는 그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쇼윈도부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행복한 걸로 행복한 걸로 네.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는 행복한 걸로 일단은 승인 받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혼하더라도 그다음 바로 이혼 소송하는 거야? 세상에. 세기가 깜짝. 이미 맡아줄 때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정말 좋다. 너무 좋다. 호적이 오르자마자 이혼 소송. 너무 재밌다. 좋다 참 좋다. 아니 근데 네 분이죠. 임태호 소장님까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미 연방 대법원 긴즈버그 대법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진보적인. 네. 예, 그리고 소수자 인권 옹호에 앞장서신 예, 그런 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관 중에서 최고령이시죠. 82세. 그렇죠. 그렇군요. 여성 여성 대법관. 두 번째 여성 대법관. 그렇군요. 예. 한국에는 여성 대법관이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네. 큰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이분의 그래도 좀 있었죠. 김영란 예. 김영란 대법관 전수한 대법관. 대법관, 특히 전수한 대법관은 독수리 오영재, 네. 소수자 인권 옹호로 유명한 한국의 긴즈버거 이렇게 한국의 얘기하죠. 긴즈버거. 네. 그렇군요. 그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곳으로 달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주로 나누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전국에서 법제화하는 것에 이렇게 그런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저희 부부가 이제 참석한 것도 있어서 동성 결혼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여러 인권 상황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리수 씨는 어떤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어요? 긴즈버그 만나서 좀. 저요? 네. 글쎄요. 저는 워낙에 법 없이도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착해서. 네. 아니, 우리는 범법자야 순간. 여기는 지금 결혼도 안 되는데 결혼하기가 빡빡 우린 범법자. 나는 양심이 병원고 감옥 갔다 오고. 네, 범법자. 진짜 범법자잖아요. 연애 왔었잖아, 예. 그때. 그러니까 혼자서 사실 그 감옥도 갔다 오고 네.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다치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리해버린다 사람. 우리는 사실 좀 깨끗한 사람들이고 네. 이렇게 같이 있는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네. 범법자. 네, 범법자. 근데 좀 이렇게 같이 있기 좀 부담스럽더라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말하는 게 좀 많더라고. 입이 좀 네. 하루 종일 떠들더라고 혼자서. 긴즈버그 만나서도 네. 긴즈버그보다 임태우 씨가 더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대법관님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사실 연세 때문에 네. 보통 아마 저희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정도고 그 주로 이렇게 듣는 입장이시라서 네.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본인의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네. 우리나라에 대한 법률 같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헌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금 그 김조광수 감독님이랑 승환 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미국에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대비해서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용기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는 우리의 편이니까 끝까지 잘 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 미국 사회의 동성
결혼 문제, 그다음에 한국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네. 문제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네.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되게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시잖아요. 네. 82에 네. 할머니 몇 시간 정도 같이 만찬을 하신 거예요? 2시간 가까이. 2시간 가까이. 그렇구나. 제일 재밌게 했던 에피소드 화제는 어떤 거였어요? 재밌게 박장대소 했던? 박장대소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 근데 그 아무래도 최고에 이렇게 법 쪽에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분한테도 좀 안 좋은 안티들도 있고 편지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비서분이 많은 내용들을 걸르시기는 하시는데 일단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분한테 또 그 비서가 전해주신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FBI가 뜨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또 출동을 하니까 막 권총이나 총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고, 뭐 너무 이렇게 사랑한 나머지 본인의 딸 되겠다. 그런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팬들도 극성 팬들도 있고 극성 안티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 그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찬반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사회에서도 인기가 있는 이제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김지보 대법관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주연이 나탈리 포트만이고 여성 감독이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탈리 포트만이 하기로 했고 네. 이제 촬영은 내년에 있을 거라고 네, 그런 얘기 하시고 뭐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결혼식 다큐나 이제 감독님이 연출한 이렇게 두 결 한 장 같은 경우 이제 DVD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고요. 네. 아니 근데 전 되게 궁금한데 그 한국에 굉장히 현직 대법관, 미국의 현직 대법관이 한국에 온 게 20몇 년 만이에요. 네. 28년 만에 처음인데 오셔서 만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유독 이 네 분만 별도로 따로 2시간에 걸쳐서 만찬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임태근 소장이 엮은 겁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는데 네. 사실은 뭐 지금 현재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도 다 안 만나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만나시는 것보다 대법원이 좀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만나는 것도 뭐 저희 따로 들은 얘기인데 네. 법조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대법원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두 부부께서 지금 현재 그 결혼 소송 중이라서 이것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되게 뭐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런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김지보 대법관을. 그러면 아예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자기들이 불러놓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시는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그 대법원장께서 미 연방대법원 방문했고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에 한국 대법원에 방문을 요청했는데 대법관들 중에서 이제 관심을 보인 게 김지보 대법관이셨고 그래서 이제 방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네. 코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를 최소화하는 네. 지금 오늘 뭐 들은 얘기로는 대법원 출입 기자들도 난리가 났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중앙일보하고만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대요. 기자들이. 이럴 수가라면서 어제 아침부터 난리가 났던 걸로. 네.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만찬을 하기로 한 걸 어떻게 기자들이 알았는지 우리는 사실 사전에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사전에 이제 알려지면 또 민감하게 막 반응할 것 같으니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기자들이 알고 아침부터 저한테 계속 어디서 만나느냐 몇 시에 만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만나겠다. 근데 이미 또 기자들이 막 알고 계속 아침부터 전화하고 막 좀 시달리긴 했죠. 하리스 씨도 기자들한테 시달리셨어요? 아니요, 저는 워낙에 그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안 갖다 보니까 순진 퓨어. 퓨어리스. 특히나 또 국내 활동을 요즘 쉬고 있잖아요. 중국만 활동하다 보니까 그 시달릴 일이 좀 없어요. 중국 언론이 괴롭히죠. 아직 중국에서는 뭐 조용한 편이에요. 직접 김지보 대법관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한국의 대법관은 만나본 적 있으세요?
현직은 만난 적이 저는 없는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전직은 그렇죠. 전직 한국 대법관은 만난 적은 있어도 현직 현직은- 한국 대법관은 그러네요. 만났는데 미국 대법관은 그것도 종신제. 미국은 네.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하리수 씨는? 글쎄 그냥 뭐랄까 그냥 편한 옆집 할머니 할머니 같은 편안함. 맞아요. 네.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네,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예정 시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이제 수행하는 분이 네. 안 피곤하시냐라는 거는 그만하시라는 맞아, 주문인데 맞아. 네. 괜찮다 더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 어제 저녁 립세션은 되게 힘드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호텔 가서 되게 많이 시차 적응부터 시작해서 그 노구에 이제 긴 비행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간 같이 이제 계셨던 외교관들이 조금 놀라는. 예. 근데 태연 씨가 요즘에 네. 그 단식 중이라서 그런지 입에서 단내 난다. 안내라는 건 좋은 냄새가 아니라는 뜻인데. 네. 어떻게 그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가운데 앉으시라고 물 마셨어요. 임태훈 씨 창피하겠다. 그러니까 아니면 대신에 얼굴이 작게 나오잖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 내가 좀 더 앞으로 갈까? 아니 근데 그 직접 네. 그 김광진 의원님이 원래 말수가 굉장히 많은 분인데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 거의 저 무건 수행을 하는 네, 꼬당은 스님 버리자루. 같으세요. 예. 그 직접 만나고 오신 분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김광진 의원님은? 별로 할 얘기는 없네요. 사실. 배웠어. 왜 의회는 네.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실 이게 법한데. 대법원에서 초청한 거라서 대법원이 스케줄을 쫙 관리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법원이 우리나라 그 대법관이 의회를 방문하게 되면 약간 이게 대법원 중심에서 의회로 이렇게 관심이 넘어갈까봐 그래서 좀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법과 관련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까지는 내일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의회 실제로 법을 만드는 이런 의회하고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자리를 했어요. 어떤 거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네. 합헌 결정 내렸고 군형법 92조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범죄와는 네. 그것도 합헌 판결 내렸어요 라고 해서 고자질 페이퍼를 28페이지나 28장에서 드렸어요. 예. 아니 그 보고서를 받은 긴지버그 표정이 어땠습니까? 미국은 대체복 무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맞아요. 예. 실제로 지금 보면 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통 큰 행보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에 비교해서 한국적 현실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편인데 감독님 좀 어떠십니까? 좀 그 미국으로 가버릴까?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른바 운동권 세대잖아요. 아, 네, 386. 예, 386 이제 586이라고 예, 50대가 되었으니. 예, 근데 그 이제 나이는 어느덧.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떠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런 생각. 이게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극렬한 반미주의자였거든요. 네. 미국 미국 하면은 정말 이가 갈리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에 이렇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 나라일까. 근데 요즘 행보를 보면 저래서 그러는구나. 미국이 여러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또 다른 이렇게 사회로 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역시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는 뭐 문제도 많지만 네. 미국이란 나라가 또 보여주는 어떤 행복 뭐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 옛날에 반미주의였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싶을 만큼 네. 미국에 대해서 좋은 면도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그런 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뭐 나 혼자 가서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리수 씨는 어떠세요? 미국이요? 네.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있고 그렇겠죠. 나쁜 점 물론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호적이 바뀌고 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맙고 감사할 일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외국 활동을 더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내 나라고 나의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 나라인데 네. 사실은 좀 그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면은 네. 그 어느 한정된 그것만 보고 많이 이렇게 좀 그 밑바탕이 돼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하리수 하면은 그냥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아닌 그냥 뭐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많은 폭넓은 연기를 할 수 있고 네. 물론 밑바탕에는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게 있지만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쟤는 트랜스젠더야. 쟤는 이것만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있고 많이 배척을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중화권조차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국말로 연기하세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어로 연기할 때도 있고 한국어로 연기해서 더빙을 할 때도 있고 대만에서 처음 드라마 찍었을 때도 그냥 일반 여자 연기자로서 연기를 했고 또 영화를 찍었을 때도 말레이시아에서 영화 찍고 뭐 그 광고를 찍었을 때도 그냥 여자 연기자로서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뭐 그 중화권에서 방송 활동할 때도 전부 다 그냥 여자 연기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넌 트랜스젠더니까 트랜스젠더만 해라 그거를 아예 박아놓고 쟤는 그 이상이 안 될 거야라고 그거 해버리니까 그 이상의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물론 처음에 사랑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 안 받아주니까 자꾸 외국으로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이상 그 후배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정말 압축적으로 그 현재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보다 낫다. 근데 선거관련된 건 사실 한 사람을 그 구성하는 되게 다양한 정체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건데 게이라 또는 트랜스를 했을 때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하리수님께서는 이제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사실 저만 해도 계속 비슷한 질문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라서 어떻고 게이라서 어떻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왜 제가 하는 영화 그러니까 저도 본업이 있는데 그 일보다는 제가 게이라는 사실에 더 많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게 게다가 나는 그걸 너무 더 잘 느끼는 게 사실 아까 긴스버그 대법관님 만나고 나서 그 미국에서는 그 커밍아웃을 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많은 그 연예인들 뭐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지해주는 셀레브리티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명하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커밍아웃을 안 하고 사실 이쪽 계통이면서도 LGBT 계통이면서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속이고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속이고 심지어 도와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뒤에서 욕하고 막고 왜냐면 저나 뭐 우리 김종광수 감독님이나 승환 씨나 이렇게 잘 되면 자기들이 더 밖으로 표출될까봐 더 잘 되는 걸 막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내가 진짜 다 까발린다. 얼마 안 남았다. 나 진짜 다 까발릴 거야. 진짜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다. 갑자기 그분들이 누군지 확 궁금해진다. 그렇죠. 너무 많죠. 내가 진짜 자꾸 열받게 하면 진짜 SNS고 뭐고 다 까발릴 거야. 하리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리수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세요. 진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맞아요. 저 눈빛 잊지 마세요. 근데 정말 더 답답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적 현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11일 날. 누구냐? 국가인권위원장 신임 후보자인데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십니다. 이분도 법조인이에요. 이분이 성별정정 사건을 다루면서 아시죠? 성전환자에게
지침에도 전혀 없는데 나 뜨거워서 말도 못하겠어 진짜. 사진을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주요 부위. 중요 부위. 성기 사진을 가져와라. 그렇죠. 나 용감해졌지. 용기를 냈어.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또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성이 가면 경찰에서 또 한 번 더 당하는 것처럼 이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는 하리수 씨가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 성전환 나보고 말 안 한다 그래? 근데 성전환 하기 전에 그 성기 사진을 원한 거예요. 성전환 후에 사진을 원한 거예요. 성전환 후에 성기가 바뀌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전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전환 후에 성기를 보고는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다른 사람의 그냥 그 성기 사진을 갖다가 내면은 같이 나온 걸 바랬겠죠. 전신 사진을? 그렇겠죠. 그래야 확인을 하겠죠.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그냥 사진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고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모욕을 주겠다. 저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건 증거주의 원칙인데 사실상 증거는 그 사진이 증거가 아니라 이미 수술을 했다면 의학적으로 진단이 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진료 기록을 보면 되는 거죠. 저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요. 대법관님한테 고자질 했어요. 고자질. 근데 이번 청문회 혹시 그럼 청문위원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세요? 청문위원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네.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아니에요? 법사위? 아니에요. 법사위 그래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구나. 인권위원회는 운영이 소관이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달라 그랬던 거에 대해서? 지금 당직 맞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근데 당직이 이것과 전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권위원장 아니야? 또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장. 정책이에요, 정책. 그분이 사진 달라 그랬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어. 취조를 하는 거야? 취재를 하는 거야? 멋있다, 하리수. 사실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셔서 저 그 사람 잘 몰라요. 오늘 김광진은 완전 어리버리 컨셉이야.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달라 그랬던. 근데 이게 이제 몇 년도 사건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몇 년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 사건이에요. 그래요? 최근이에요? 네. 나는 막 몇십 년 전에 그랬다고. 30년 전 사건 아니고요. 2013년도. 자기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담당 사무관이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미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자기가 먼저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큰 요직을 맡아서는 안 될 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제 이걸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청한 게 이런 겁니다.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췄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 라고 보정 명령서를 내렸어요. 사실 굉장히 젠더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젠더라는 단어를 미국 법조계에서 처음 쓴 게 긴즈버그 대법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젠더적 마인드를 갖췄다면 성기 중심주의로 가는 게 아니죠. 사실상 그 사람의 인식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철학이 없는 법조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창피해요, 창피해. 거기다가 저는 이 건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서울중앙지법원장이잖아요. 법원장. 법원장인 사람이 갑자기 그 법원장을 그만둔 지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현역인 상태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 간다는 거는 저는 정말 법관으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자기 법관으로서의 양심, 뭐 법관으로서의 예의, 뭐 이런 거는 정말 없는 분이구나. 약간 제가 이렇게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행정부로 가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하는데 네. 사실상 그 독립기구에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법, 사법, 행정을 떠나서 이 세 기관에 모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높은 도덕적 인권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 뭐 거의 법관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발언을 서슴없이 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도 한참 자격 미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별 변경할 때 그 정신과 진단서, 네. 그리고 수술 확인서, 그리고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저의 이야기, 약간 자서전 비슷하게 그거를 쓰고, 네. 그리고 부모님의 이 확인서 같은 그리고 인적 제 이제 지인들 몇 명 이상. 그 2명이 네. 이제 확인하는 그거를 해서 보냈는데 그 비포 애프터 뭐 사진 그런 거는 보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거도 아니고 2013년에 그런 거를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지금 너무 쇼크였고요. 네. 어쩌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법원장 네. 정도에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겠다. 왜? 왜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만나보면 언니 만나보면 내가 만나봤을 때 우리나라 법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이 사실 법원장도 만나는구나. 기대치보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끔 우리 그 군에서도 보면 그 군 들어가기 전에 동성애자인 것을 뭐 어떻게 증명하는 사진을 내라 막 이런 것도 가끔 성관계 같은 사진을 내라. 사진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이슈화 되고. 근데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뭐 식별되는 방식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뭐 옳은 일이거나 바른 방식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의 대한민국의 법원장도 그 일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2006년도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네.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판결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합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 판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모든 그 법관들은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뛰어넘으려면 다른 법적 이론이 있거나 또는 판례가 오래되었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충실하지 않았다. 이분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질도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지금 네. 저는 뭐 다 떠나서 이분이 인권위원장 후보자잖아요. 맞아요. 그 인권위원장은 그 어떤 직위보다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수자 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인권 옹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혹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학봉 의원이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하듯이 대통령의 생각에 이 정도가 딱 인권위원장의 수준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박근혜 심학봉 의원 사건 아시죠? 몰라요. 신봉사 생각하느냐? 오늘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퓨어 하리수라서.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 그 소수자 인권 문제, 특히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좀 너무 뭐랄까 문제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를테면 부채춤.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차이콥스키 발레 이런 거를 목도하잖아요. 근데 참 이런 거를 그냥 용인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런 거를 실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그때 면제를 받을 때 네. 이제 제가 분명히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그 여장을 하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신체 검사 시에 그 성전환 수술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가지고 그 옷을 벗고 그 거기서 확인을 해. 네, 확인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트랜스젠더들도 다 그걸 당하기 때문에 정말요? 네, 신검 지금도 모든 트랜스젠더들은 다 그렇게 아마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수술했다는 그 진단서 이런 건 수술했다는 진단서뿐만 아니라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들도 거의 다 그렇게 아니, 그러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받을 때 그런 형식에서 여성의 몸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군의관이 다 그렇게 이제 옷을 벗고 여성 군의관이요? 남성 군의관밖에 없죠. 여성 군의관 없죠. 그러니까 군의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중에 이제 반만 수술을 하고 아직 그렇죠. 수술을 못한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너무 경우도 있는데 간호장군이 있죠. 그거는 정말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권 침해 정도가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했을 때는 뭐 그 당시가 93년도 뭐 94년도 나이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2004년이라고. 정식으로 호적이 바뀌게 남녀가 이렇게 바뀔 정도로 하려면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수술이 돼야 된다라고 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지 일단 가능한 거지.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근데 있죠. 20대에 그러니까 20살에 그 진경 검사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네. 남성들이. 그때는 대부분 뭐 이 수술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네, 100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면. 정신과 진단서는 다 거의 다 끊어가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신체 검사 할 때 네, 처음 정말, 들었죠. 예, 저도 이제 신체 검사했을 때는 저는 이제 가슴까지는 다 벌써 여성화가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료들도 거의 다 그런 상태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남자 군의관이 와서 그렇게 신체 검사를 다 그렇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그 대법 그 뭐 누구 인권위원장 후보님이 하셨던 후보님 그 사진을 보내달라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한 경우죠. 이거 국방위에서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 그러게요. 국방위원회에서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진단서 같은 것들 첨부하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했잖아요. 수술 안 했어도 정신과 진단만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아니 근데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닌 사람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육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면 정신과든 뭐든 이렇게 의사의 진단서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한다. 맞아.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뭐 의사들의 뭐 조언을 받든 이런 고민을 해야지 그냥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벗어봐. 이거밖에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사람의 성을 판단할 때 그냥 되게 성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장님이 말씀하신 그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 성별 정체성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가 사실 중요한 거지. 사실 이거 외피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외형의 이제 성기가 뭐냐에 따라서 사실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 병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민감한 부분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전문가들의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 이 징병 검사를 받는 사람 국민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거나 이 인권 침해가 아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뭐 벗어봐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왔다 그러면 일단은 돌려보내서 다시 뭐 정확하게 준비해올 수 있는 것을 증빙 서류를 더 첨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자세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준비돼야 될 텐데 거기서 뭐 옷을 벗기고 그거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되게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에 가까운 건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중앙지법원장 이성호 후보자가 그 야전에 있는 대대장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센터로 그러니까 어떤 정보통신대대에 정보대대에 있는 그 지휘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대에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자기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와서 면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담을 제가 갔는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내무생활 혼자서 하게 하고요. 샤워 혼자서 하게 하고 조치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자기하고 행보관만 그 이 병사의 기록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대장 이외에는 절대 3명만 알고 절대 비밀. 이거 함구령을 혼자 샤워하고 혼자 자르면 다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약간 좀 아파서 그러니까 다른 핑계를 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자기 부관실에 딱 데려다 놓고는 그렇게 생활하게 만든 정말 거예요. 괜찮은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그게 정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죠. 이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정신과 병원에 일단은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절차를 그렇게 밟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절차대로 해서 전역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정말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좀 막무가내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아마 국회에서도 논의가 세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심각한 의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것도 아니고 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안 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양당에서 안 할 거. 되게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뜨거운 이슈라 가지고 네. 실망 안 할 것 같은데요. 아예 피하고 뭔다. 네.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거나 게이라거나 하는 것이 정신과의 의학적인 소견으로 뭔가 이 질병으로 담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죠. 동성애는 좀 다른 문제고요. 이 트랜스젠더와 관련해서는 성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별을 그러니까 자기 신체와 다른 성별로 인식하고 이게 있다. 질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려면 뭔가 병명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SM, 그러니까 질병 기준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소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이 잘못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이 왜 승인이 돼야지만이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냐면 반대성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은가 안 높은가를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 사람 수술해도 된다는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그 성전환 수술을 외과적 수술하는 사람 수술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단서라기보다는 소견서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단이긴 하죠. 네, 진단을 내려야지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서이긴 해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성호 인권위원장 때문에 굉장히 후끈 달아올랐어요. 남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 얘기? 아니, 인권위원 원래 우리가 남 얘기 주로 하죠. 우리 얘기 말고 중요한 남 얘기. 그러니까 국가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남 얘기 이런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 건가요? 네? 사실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네, 더 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안 돼요. 피워 아니시잖아요. 피워잖아요. 제가 순수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순수하리세요. 네, 역시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 연예인. 대법관 만날 때도요. 네. 계속 아름답게 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뭐 한마디씩 하라고 하는데 셀피 찍어도 되나요? 우리가 막 우와 역시 막 어떻게 앉았냐면 네. 이수 씨가 대법관님 옆에 앉았고 네. 건너편에 이제 김성환 대표님 오른쪽에 이제 그 감독님 앉았는데 네. 바로 들이대더라고요. 옆에 딱 들이대면서 그것도 하나만 찍냐 여러 컷에 계속 다양하게 막 이렇게 대법관님 가만히 계시고 웃으면서 혹시 대법관님 당황하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약간 워낙 이미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대법관이셔서 그런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좀 즐기시는 게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인기가 높은데 이게 우리 대법관 인기가 높아봤자 그냥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자 이러고 많은데 아까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왜 뭐 기념품도 뭐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타투도 하고 뭐 이랬더라고요. 타투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든돌인데? 아니 그 사람이 래퍼가 이제
뭐였죠? 그러니까 저도 악명 높은 어떤 뭐 A라는 식으로 예. 그 무슨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뭔가 이 대법관을 지칭한 닉네임 같은 게 있고 패러디한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래서 이미 그 미국에서는 대중적인 인기가 많더라고요. 팬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념하는 티셔츠도 있고 머그컵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팬심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대법관 하나 그래요. 맞아요.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대법관님들 우리는 너무 높으신 분들이라 이름밖에 몰라. 이름도 잘 몰라. 이름을 아는 사람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이상해서 이름이 알려진 신모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이상해서 이름이 알려진 거잖아요. 아니 오늘 끝나고 나오는데 속보가 딱 뜨는 거예요. 속보 뭐가 떴냐면 지금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잖아요. 이 사람 후임을 뽑는데 속보에 뭐라고 뜨냐면 외부 인사 중에 적합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지금 후보 3명 딱 했어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속으로. 아니 그 김지보 같은 대법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걸 좀 정치가 돌파해줘야 되는데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정권이 바뀌면 제가 인권위원장. 인권위원장을 하시겠다는 권력에만 욕심을 내는 화신 같아. 예. 대법원장. 오늘 막 던진다. 오늘 막 신났다 김광진.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두 부부께 여쭤볼게요. 그 2013년인가요? 아마 많은 그 게이들 또 레즈비언들이 아마 부러움의 시선으로 그 결혼식을 지켜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이래 불가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재판 중이신데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일단 지난 7월 6일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저희가 이제 2013년 9월 7일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12월 10일에 이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불수리하겠다,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서대문구청이 이야기했고, 결국 불수리 통보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014년 그 부부의 날인 5월 21일에 우리가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우리의 결혼은 합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그게 이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7월 6일에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요. 그 첫 번째 공판에서 저희는 그래도 좀 희망 같은 것을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재판할 때 사실 이렇게 뭐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면 계속 말을 자를 수도 있는데 도리어 이렇게 서대문구청에서 급히 그 저희를 반대한 변호사 5명 정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들 대해서는 그냥 서면 제출하라고 딱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가 저희 쪽에서 준비한 것들 다 충분히 다 일단 말은 할 수 있게 되게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재판에 가면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 교수님 3분이 참고인 진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승환 씨가 먼저 그 당사자 진술이란 걸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마지막에 제가 하는 거였는데, 김승환 씨 먼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법정에서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증명하는 진술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김승환 씨도 이제 울고, 저도 이제 바라보는 저도 이제 안타까우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마지막에 저 할 때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막 그 눈물을 계속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뭐 저도 그랬지만 정말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강제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한테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세요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2차 폭력이죠. 네, 정말 저희도 그때 정말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두 분이, 야, 부부는 부부다. 두 분이 동시에 눈시울이 딱, 눈물이 딱 보인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임태훈 씨는 왜 눈물이 글썽거려? 왜냐하면 부부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음을 아는 거죠.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재판이라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법정 바깥에 가니까 또 법정 경위들이 막 다 엿들을까봐 아예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거기 기다렸는데 이상희 변호사가 나오면서 눈이 막 빨개져서 나왔더라고요. 누나 왜 그러냐 이랬더니 지금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너무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오는 기자회견 하는데 그냥 이게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냥 처량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심,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과연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이러고 싸우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 자기 생애에 이 결혼에 대한 것은 승인받지 못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걸 듣는 순간 막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김수관 대표도 옆에서 안 울겠다고 마음을 먹은 표정이었지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동성애자로 살아오면서 사실 저는 되게 가족도 좀 좋은 편이었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와 좋은 친구들을 둔 운이 좋은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재판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런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지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정신적으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로 살면서 힘든다는 점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차별을 겪고 있고 이로 해서 어떠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각방 쓰세요? 왜 날씨가 너무 더워. 열대야잖아요. 열대야인데 전면 같나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에어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방에만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분이 에어컨을 켜면 이게 편도선이 약해서 병에 걸려요. 나는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을 원하고 이분은 이제 그 바람을 맞으면 건강상이 안 좋고 막 이런 이유지. 사랑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나는 너무 추운 걸 싫어하고 우리 신랑은 또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근데 저희 방에는 강아지가 14마리가 있어요. 새끼까지 나가지고 14마리예요. 4마리는 이제 분양 가래드리고 개판이야. 10마리는 항상 키우는 애들인데 이제 더우니까 물론 선풍기는 키죠. 근데 에어컨을 키면 제가 한 1, 2분 있다가 추워 이래요. 그러면 참으라고 바로 꺼요. 신랑이 저희 신랑이 이제 덥다 그러면 제가 에어컨 켜주죠. 네 편이었어. 나는 내 편인 줄 알고 잘 듣고 있어. 에어컨을 이제 제가 켜주죠. 그러다가 이제 한 1, 2분 지나면은 여보 나 추워 그러면은 저희 신랑이 이제 꺼요. 그러면 자기는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옆에 있어요. 그게 강아지가 또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아니 여러분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참으면서 짜증 내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전부터 그게 있어요.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한 방에 같이 있어야지. 아니 한 집에는 있어요. 다른 방을 쓰네요. 집에 있는 거랑 한 방이랑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아니 잠만 요즘 며칠 안 됐어요. 잠만 살짝 하고 잘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 지금 긴장 왜? 제가 문제가 사실 확인 들어가요. 아니 제가 약간 이렇게 또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 들어봐 나이는 제가 또 어린데 또 코는 제가 약간 골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옆에서 저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잘 못 잔 표정을 보면 미안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우리 사건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방을 쓰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부의 그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각방 쓰는 것은 잠깐 아주 더운 날 잠깐 그런 것 내비가 오는 시기까지 이 영상을 서부 서대문 구청이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뜨겁게 제가요 아까 차에서 좀 시조를 했어요. 미군 기지 이동하면서 각방 쓰냐 그랬더니 승원 씨 몸에 열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열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뭐 모든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방 썼다가 또 같이 썼다가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약간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리수 씨 부부는 약간 예외예요. 왜냐하면 너무 또 닭살 커플 아니야? 아니 미키정 씨가 굉장히 순둥이에요 정말. 어머, 이런 순둥이가 없어요. 저도 순둥이에요. 이보세요. 퓨어 리수예요. 이보세요. 퓨어 리수.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남편은 지잡지 잡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꼼짝을 못하잖아.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보세요. 옛날에 자, 임태훈 소장 1분 고발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쥐잡듯이 잡았는지 노회찬 빨리. 의원 지지하러 가는데 선거 때 차 안에서 남편 아주 그냥 지를 잡더만 꼼짝을 못해요 정말 미키정이. 옆에서 가방 딱 들고 있고. 원래 남자가 집에서 와이프한테 져줘야지 집이 편안한 거예요. 뭐 난 이해는 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게 이제 남자를 잘 들으세요. 남자는 집에서 져주고 그리고 여자는 밖에 나와서 남자를 위해주는 게 집이 화목한 거랍니다. 여자들도 아셨죠? 장 기자한테 지금 나 지금 막 반성하고 있었어. 남자니까 우린 집에서도 져주고 밖에서도 져주고. 멋있다.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사실 이 프로그램 저희가 시사 토크쇼라서 매우 날카로운 뭐 국정원 해킹 사건 맨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날이 서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방송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너무 재밌게 정말 우리가 피곤한 사람들이 국정원 해킹 사건 정치인들 자기가 얘기 많이 할 소재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이 아니니까 오늘 굉장히 본인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인권위원장 후보도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너무 뜨겁고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팟캐스트 또 오마이TV 같은 데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하리수 씨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정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연장 때부터 하세요. 연장 때부터. 586부터 하세요.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 저희 결혼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동성 결혼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벌써 이제 거의 14년이 흘렀잖아요.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들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런 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들처럼 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김재범 미 대법관님 만난 좀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오마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아서 이걸 좀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동성애자로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좀 약간 차별적인 발언 중 하나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행복하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왜 이렇게 그런 성관계에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한 이성애자 부부한테 그래서 두 분은 성관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해서는 안 될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일단 그것부터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가 성소자 있을 경우에 하지 않아야 될 질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하나의 단계 중 하나일 텐데 저는
좀 작은 단계지만 그런 단계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문도 여시고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면 결국은 뭐 이렇게 동성 결혼이 제도화되는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회 소수자들이 조금 더 좀 행복한 삶을 좀 한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퓨어 하리스. 퓨어 하리스. 네, 오늘 이렇게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퓨어한 방송에서 너무 좋고요. 네, 다음 주에도 함께 하고 싶지만 아쉽네요. 고정 출연? 아, 그건 안 되고 임태훈 씨한테 오늘 속아서 이렇게 방송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 지지해 주셔서 부부로서 인연 맺어지는 거 보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퓨어 하리스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임태훈 소장님. 김지버그 대법관이 마지막에 이제 그 두 부부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베트남? 네. 이게 끝나고 베트남 가시는 다음 일정이 베트남에 가시는데 그 우리 주한 미 대사 리포트 대사가 올 때 저울질이 있었어요. 미 국무성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의 그 게이 그러니까 공개 결혼한 게이 외교관을 대사로 파견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외교관을 대사로 파견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 베트남은 그 게이 대사를 파견했고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을 파견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아시아의 나이주의와 그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깨기 위한 작정을 했구나라는 이제 정가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시는데 두 분은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제 동성 결혼 합헌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그 결혼식을 하고 싶은데 그 대법관님이 주례를 봤으면은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2013년 8월에만 이 주례를 쓴 게 아니라 여러 건 주례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사람들이 왜 객관화 시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중립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정말 자기 당착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게 저는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사회 발전과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끝으로 되게 좋은 말씀을 두 분한테 용기 얻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변화할 거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변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좀 더디겠지만 인내의 힘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본인이 믿고자 하는 철학이 분명히 관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힘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뭐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것들 청소년 LGBT한테 했죠. 그 얘기 좀 하시죠. 이제 시대는 그 성소수자의 우호적인 편이니까 용기를 잃지만 끝까지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김광진 의원님. 예. 오늘 너무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제 방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방송인데 너무 거저먹었잖아요 오늘.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출연을 안 받으니까 괜찮아. 예,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우리 원래 방송 이름이 인권의 정치예요. 원래 방송 이름 자체가 매주 하는 프로그램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권 감성이 막 떨어지는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들어보면 또 저도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득권층 아니면 뭐 약간의 뭐라고 표현하지 이걸? 하여튼 그 용어 그런 것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긴 다시 돌이켜 보게도 되고 물론 앞으로의 시대가 점점 좋아지기는 할 것 같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적인 체계에 있어서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해외 외신을 보고 남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것만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안에서부터 도출돼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과 사회 구조적인 개선 이런 것들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동안 제가 국회 들어와서 가장 많이 그 스스로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의 조언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래 왔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저도 아까 우리 군대에 이 신검 받을 때 상황들처럼
계속 그래왔던 건데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실제 저에게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것들도 많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 그 사람이 동의됐으니까 그냥 넘어갔겠지라고 하는 걸로 치부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상에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남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이 한 발 나가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 법 제도를 손질하는 건 사실 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성소수자 인권에 한 발 더 나가면 저는 조만간 하리수 씨가 모든 차별과 억압을 뚫고 중화권이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셔서 저 퓨어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순수해서 섹시로 변신할게요. 눈을 막 때리고 있어.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 종종 출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하리수 씨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네, 맞아요. 쫄았어. 제가 팟캐스트를 2개 하잖아요. 네. 이거 하고 하나는 당에서 하는 거. 네. 근데 그 당에서 할 때 처음 하는 날 여기서 홍보해가지고 저희가 1등 했어요. 네. 녹색당 팟캐스트 광고 한번 하세요. 녹색당 팟캐스트요. 예. 네. 녹색당도 팟캐스트를 해보려고 네. 한번 이제 시험 녹음해서 한번 이제 올린 적은 있는데.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언제 시작할지 정확하게는 안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새민연합하고 다르게 새정치민주연합. 알았어요. 새정치민주연합과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국고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괜히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금방 끝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녹색당 팟캐스트 시작할 거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 네. 제가 사인 끝내지를 못하겠어요. 사인 받았어 사인. 맞아. 네. 이게 뭐냐면 네. 제가 5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미 아메리카. 오늘 왜 얘기 대법원 안 하나 가서 했어? 아메리카 얘기 제가 안 하나 이거 했어? 기념품을 사왔는데 여기에 이제 사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채로 주신 건 아니고. 아니고 사인만 받으신 거죠? 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계속 늘어져가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